속보입니다. 캄보디아 새벽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73명이 수갑을 찬 채 한 줄로 이동했습니다. 더 섬뜩한 건 경광등도 고함도 없이 너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특별 게이트 한가운데엔 한국 수사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어 크메르어 통역사인 캄보디아인 솜리, 한국팀이 편하게 민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9일. 73명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 휴대폰엔 협박 문자가 계속 옵니다. 비행기가 사라질 때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이건 시작이다. 지금부터 뉴스엔 나오지 않은 그 이후의 캄보디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잠깐,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어 크메르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솜리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는데 지금은 현지 기업과 수사기관의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 이름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민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편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2026년 1월 29일. 일주일 전 73명이 한국으로 떠났는데 제 전화기는 아직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협박 문자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 저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있었어요. 한국 수사팀의 통역을 맡았는데 73명이 전세기에 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요.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질 때 한국 수사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솜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73명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국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를요. 2026년 1월 23일 새벽 4시. 푸놈펜 국제공항은 평소와 달랐어요. 특별 게이트 주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캄보디아 경찰, 한국 수사팀, 의료진, 통역사들. 모두 한 가지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통역사 일을 5년째 하는데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한 번에 73명을 송환한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갑을 찬 사람들이 한 줄로 내렸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10명.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한 남자는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벽 급습당에서 그대로 끌려온 거였죠. 제 옆에 있던 캄보디아 경찰이 중얼거렸어요. 밤새 작전했구나. 줄 앞쪽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25쯤 되어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는데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한국 수사관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일자리 있다고 속아서 왔다가 감금된 케이스죠. 강제로 일 시켰고 거부하면 폭행당했대요. 저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가 걸을 때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멍이 있었고요. 속아서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사람이니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속는 사람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줄 중간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어요. 캄보디아 경찰 월급의 몇 년치쯤 되는. 그 남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계산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빠져나갈까,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 오만한 놈 누구야? 저는 한국 수사관에게 물어봤고 답을 들었어요.
조직에서 가장 큰 돈을 빼낸 축이에요. 수백억 원 단위죠. 푸놈펜의 아파트만 3채 샀대요. 지금도 자기가 빠져나갈 방법 찾고 있을 겁니다. 탑승 시작됐을 때 줄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한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요,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저도 빚이 있어서. 제발이요. 캄보디아 경찰 2명이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계속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 한국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속인 사람들도 똑같이 무릎 꿇고 울었어요. 평생 모은 돈 날아갔다고. 당신한테 속았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30대로 보였어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는 절망.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탑승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73명을 한 명씩 확인하고 비행기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우는데 수갑을 찬 채라 혼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73명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고 아빠예요. 하지만 동시에 수백 명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들이기도 하죠. 마지막 사람이 탑승했을 때 한국 수사관이 제게 명단을 보여줬어요. 한 명도 안 빠졌죠? 저는 천천히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번부터 73번까지.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네, 73명 전부 탑승했어요. 새벽 6시 정각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73개의 얼굴이 보였는데 각자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40대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고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비행기가 점점 작아지고 소리가 멀어지고 결국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3명. 73개의 인생. 73개의 이야기가 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훔친 486억 원. 869명의 피해자. 수천 명의 가족들. 한국 수사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비행기가 사라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솜니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통역만 했어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통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캄보디아 경찰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 일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솜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송환이 있었지만 캄보디아에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남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찾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요. 공항을 나올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푸놈펜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아직 범죄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통역 그만둬. 너도 조심해.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한국 수사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캄보디아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의 사건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로요. 송환 다음 날부터 푸놈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시끄러운 한인 식당가가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도 있었고 영업 중이어도 손님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밖에 안 나왔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인을 피했습니다. 제 친구 소카가 물었어요. 솜리, 너 통역하는 그 한국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공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한국 수사팀 팀장이 지도를 펼쳤는데 캄보디아 전역에 노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팀장이 하나씩 짚었어요. 모두 의심 지역이에요. 73명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국경을 넘고 있어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풍선 효과라고 해요. 캄보디아 경찰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굴까지 바꿔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굴을 바꾼다고요?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국 수사관과 차를 마셨는데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이 약간 떨렸어요. 언제 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가 쓰게 웃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그들은 계속 도망가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니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솜리도 무섭잖아요. 협박 문자 받았다며요. 맞았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피해자들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데 평소 시끄럽던 거리가 조용했어요. 한 한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 솜리 씨. 오늘도 장사 안 돼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까지 피해를 봐야 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문자가 왔어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본 거 말하면 너도 끝이야.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어제와 또 다른 번호예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번호 추적이 안 돼요. 아마 선불폰을 쓰는 것 같은데. 경찰관이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누워 있었어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3시쯤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솜리 자니? 못 자요, 엄마.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서우면 그만둬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해. 엄마,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섭긴 한데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용감하네. 그리고 새벽까지 저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덕분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한인 상가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 몇 명이 캄보디아를 급하게 떠났대요. 73명 송환 소식 듣고 겁먹은 거죠. 그들도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푸놈펜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숨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의심하고 경찰들은 추적하고 도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1월 26일 저는 시아누쿠빌로 갔어요. 폐쇄된 5층 건물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건물인데 창문에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왔어요. 땀 냄새, 썩은 음식 냄새, 그리고 뭔가 무서운 냄새. 공포의 냄새였어요. 1층은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책상 위에 메모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오늘 목표 5천만 원. 달성률 63% 저녁까지 100% 만들기. 김호호님 추가 입금 유도 긴급 핑계 사용. 이호호님 출금 요청 시스템 오류 추가 입금 시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기. 박오호님 3일째 연락 안 받음 다른 번호로 시도. 한국 수사관이 서랍을 열었는데 두꺼운 노트가 나왔어요. 표지에 신입 교육 자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정교한 대화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1주차 안녕하세요.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요즘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절대 돈 먼저 언급하지 말 것. 친구처럼 접근. 2주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세요. 10만 원만 넣어보시면 수익 확인 가능해요. 실제로 12만 원 입금. 신뢰 구축. 3주차 수익이 벌써 20% 나왔네요. 더 넣으시면 복리로 불어나요. 욕심 자극. 성공 사례 공유. 4주차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주면 모집 마감이에요. 긴박감 조성. 큰 금액 유도. 5주차 이후 출금하시려면 수수료가 필요해요. 조금만 더 입금하시면 전부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짜내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부수는 매뉴얼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 컴퓨터 한 대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 가짜 투자 프로그램이 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제가 봐도 진짜 같았어요. 3층에서 저는 멈췄어요. 방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는데 한 방의 벽에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7월 3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말했어요. 여기서 젊은 남자 3명 구출했어요. 일자리 있다고 속아서 왔다가 매일 맞았대요. 탈출하려다 걸리면 더 심하게 맞았고요. 저는 그 글씨를 만져봤어요. 얼마나 절망했으면 손톱으로 벽을 긁었을까요? 4층과 5층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화로운 침대, 큰 TV, 술병들. 우두머리들이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한방 침대 옆에 사진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고급 차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차 번호판을 보니 한국 차였어요. 피해자들 돈으로 산 거겠죠. 한국 수사관이 쓰게 말했어요. 건물을 나올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을까요? 차에 타서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3층 벽에 쓰인 그 날짜. 2025년 7월 3일.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거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늘도 못 보고 가족도 못 만나고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한국 수사관이 말했어요. 솜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저런 건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제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너 얼굴 알아. 조심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덜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저 건물을 본 후로 뭔가 바뀌었거든요. 1월 27일 특별한 조사가 있었어요. 조사실에 앉은 사람은 30대 부부였는데 남자는 깡마르고 여자는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 있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평범한 얼굴의 남자,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사람. 하지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형수술 3번 했어요. 한국 수사관이 말했어요. 눈, 코, 턱. 거의 다 바꿨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망가려고요. 하지만 지문은 못 속이죠.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여자는 달랐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통역사님,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한국에 있어요. 5살이에요.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제발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냉정했어요. 당신들이 속인 사람 중에도 엄마 아빠들 많아요. 그 사람들 자식은요? 여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수사관이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대화 내역이 떴는데 여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 힘들어요.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해요.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딱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오빠. 꼭 갚을게요. 오빠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 다음 화면에는 같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300만 원 은인. 이 여자는 동시에 20명 넘는 남자들과 연애하는 척했어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요. 딥페이크로 만든 얼굴 사진을 쓰고 감정을 이용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여자니까요.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알아요. 피해자 중 한 명은 전 재산을 보냈어요. 5천만 원. 결혼하려고 모은 돈이었대요.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자살 시도를 했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싫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아이가 아팠고 병원비가. 거짓말. 한국 수사관이 끊었어요. 당신 아이는 건강해요. 병원 기록 다 확인했어요. 당신은 그냥 돈이 탐났던 거예요. 여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 수사관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 배 정말 임신한 거예요? 아니요. 가짜예요. 동정심 유발하려고 배에 쿠션 넣은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요. 조사실을 나오면서 캄보디아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솜니, 너 통역하면서 힘들지 않아? 저런 사람들 말 들으면서.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한국 수사관이 저에게 그 부부의 추가 정보를 알려줬어요. 저 남자 원래는 대학생이었대요. 서울 괜찮은 대학교 다녔고요. 근데 주식으로 돈을 잃고 빚이 생기고 그러다 이 일을 시작했대요. 여자는요?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하게 일하다가 남자를 만나서 같이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사기였는데 돈이 쉽게 벌리니까 점점 커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돈이요. 한국 수사관이 말했어요. 돈이 사람을 바꿔요.
처음엔 빚 갚으려고 시작하는데 첫 100만 원을 벌고 나면 달라져요. 1000만 원, 억. 끝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되죠. 그날 밤 저는 그 부부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그들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월 28일 저녁, 저는 코리아 전담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 몇 개와 컴퓨터, 벽에 붙은 지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지도는 특별했습니다. 빨간 핀이 캄보디아 전역에 찍혀 있었고 각 핀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의심 지역 7곳, 확인 중 3곳, 구출 완료 2곳. 한국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19명이에요. 캄보디아 경찰 12명, 한국 경찰 7명.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잡았어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요? 적지 않아요. 그가 웃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저녁 7시쯤 한 경찰관이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디요? 시아누크빌. 지금 출발할게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기 조직이 활동 중이래요. 지금 가서 확인해야 해요. 저녁 7시인데 지금 간다고요? 시아누크빌까지 차로 4시간이에요. 밤에 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범죄자들은 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 캄보디아 경찰관이 말했어요. 우리도 기다릴 수 없죠. 그들이 출발하는 걸 지켜봤어요. 밤 11시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돌아왔어요. 그중 한 한국 경찰관과 차를 마셨는데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쉬세요? 제가 물었어요. 틈날 때요. 그가 웃었어요. 가족이 그리워요. 한국에 아내랑 7살 딸이 있거든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예쁜 아이가 아빠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물어봤대요.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아빠가 나 싫어해. 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 듣고 정말 울었어요. 그럼 왜 계속하세요? 제 딸 또래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집안이 무너지고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제 영상통화로 딸을 봤어요. 딸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아빠랑 딸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그 말 들으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근데 알아요? 피해자 중에 7살 여자아이 엄마도 있어요. 그 엄마가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대요. 이제 딸 학원비도 못 내고 생일 선물도 못 사준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우리 집이 그렇게 됐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요. 제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랄 수 있게요. 그날 밤 늦게 사무실에서 나올 때 19명의 경찰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도를 보며 뭔가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월급 때문은 아닐 거예요. 명예 때문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명감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는 그런 마음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섭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월 29일 아침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울고 있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이에요. 솜리 씨 통역한 거 뉴스에서 봤어요. 제 아버지가 한참을 울더니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퇴직금을 다 잃으셨어요. 3천만 원. 38년 동안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시고 손가락 다치셨을 때도 하루도 안 쉬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 했는지 아세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제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거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학 보내주고 싶다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방에만 계세요.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어제는 제가 밥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주 대학도 못 보내는 할아버지가 됐구나라고.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솜리 씨는 그 사람들 봤죠? 우리 아버지 돈 가져간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 정말 벌 받나요? 네.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벌 받을 거예요. 한국에서 재판받을 거고 처벌받을 거예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직해야 했어요. 전부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범죄 수익 찾고 있어요. 아파트, 차, 숨긴 돈. 찾는 대로 압류하고 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솜리 씨. 통역해 주셔서. 그 사람들 잡아주셔서. 저는 통역만 했어요. 진짜 잡은 건 경찰들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캄보디아 사람인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났어요. 3천만 원. 제가 10년을 일해도 못 모을 돈. 한국 사람한테는 평생이에요. 그날 오후 제 핸드폰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솜리 씨, 우리 아버지 사건 담당 경찰이 연락 왔대요. 범인들 계좌에서 돈 일부 찾았다고.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피해자 가족.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그 피해자 가족에게요. 여보세요, 솜리예요. 좋은 소식 들으셨죠? 네. 500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대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밥을 드셨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거실로 나오셔서 TV도 보시고 그녀가 울먹였어요. 경찰이 범인 잡았다고 돈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500만 원. 3천만 원 중에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가족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솜리 씨, 정말 감사해요. 통역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솜리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네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19명의 경찰들은 계속 일할 거예요. 저도 계속 통역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같은 날 오후 범죄 수익 추적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 수사관이 화면에 복잡한 그림을 띄웠는데 화살표가 여러 나라를 오가고 있었어요. 486억 원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요? 추적을 피하려고요. 하지만 돈은 흔적을 남겨요.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는 거죠. 캄보디아 경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우리가 찾은 것들이에요. 화면에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푸놈펜 아파트 3채 압류 완료. 마이너스 시아누쿠빌 빌라 1채 압류 완료. 마이너스 고급 차량 5대 압류 완료. 마이너스 은행 계좌 12개 동결 완료. 마이너스 가상화폐 지갑 3개 추적 중. 이게 전부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더 있을 거예요. 계속 찾고 있어요. 한 한국 수사관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고급 스포츠카였어요. 이 차 한 대 값이 2억 원이에요. 피해자 한 명의 전 재산이죠. 이걸 팔면 돈을 돌려줄 수 있어요? 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요. 우리 목표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돌려주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캄보디아 경찰관과 얘기했어요. 힘든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아까 그 전화 들었죠? 퇴직금 3천만 원 잃은 할아버지요. 그분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당했다면 누군가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솜니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통역하지 마.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보호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 수사관에게 물었어요. 정말 다 찾을 수 있어요? 486억 원을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부는 힘들 거예요. 이미 쓴 돈도 많고 현금으로 빼돌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왜요? 다 못 찾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피해자들 때문이에요. 그가 멈춰 서서 저를 똑바로 봤어요. 1원이라도 더 찾아서 돌려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설령 전체의 10%밖에 못 찾아도 그 10%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거든요. 3천만 원 중 500만 원만 찾아도요? 네. 그 500만 원으로 당장 밥을 먹을 수 있고 월세를 낼 수 있고 아이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 안 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들의 인생을 되찾아 주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협박 문자가 또 왔지만 저는 삭제하지 않고 경찰에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멈추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 푸놈펜 제 작은 방에서 이 글을 씁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여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딘가에 아직 범죄자들이 숨어 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봤어요. 73명이 비행기에 오르던 새벽. 책상 위에 적힌 목표 5천만 원. 벽에 손톱으로 긁은 엄마 미안해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 부부의 눈물. 밤새 일하는 19명의 경찰들. 퇴직금을 잃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온다고. 범죄자는 도망갈 수 있어도 영원히 숨을 순 없다고.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봤거든요. 한국이 자기 국민을 위해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를요. 협박 문자가 와도 위험해도 무서워도 저는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믿거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악은 결국 벌받는다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고. 73명은 시작이었어요. 코리아 전담반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범죄 수익 추적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주변국 경찰들과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할 거예요. 통역사로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일 아침 저는 다시 한국 수사팀을 만날 거예요. 또 다른 조사가 있대요.
또 다른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무서워요. 협박 문자가 계속 오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요. 어머니가 걱정하시지만 저는 계속할 거예요. 19명의 경찰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일하는 것처럼 저도 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작은 통역 하나, 작은 증언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요. 73명은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19명의 경찰들이 일하고 있어요. 범죄자들을 찾고 피해자들을 돕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73명은 시작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놓치면 피해자는 계속 생기니까요.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니까요. 해외로 도망가도 소용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말해주고 싶으니까요. 국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지만 이 모든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깊이 감동받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잃은 할아버지. 손주 대학 등록금을 모으셨던 그분. 이제 다시 밥을 드시기 시작한 그분. 그분에게 그리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밤을 새우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면 그게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어요. 500만 원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 5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